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 진행의 이경미입니다.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늘도 첫 곡 먼저 듣고 방송 시작할게요. 첫 곡은 제주도 푸른밤이었고,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 했는데 성시경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얘기로 시작해 볼게요. 그동안 여러 번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포세이돈은 원래는 제우스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잖아요. 근데 아빠인 크로노스가 막 애를 자꾸 삼켜가지고 나중에 제우스가 뱃속에서 구해줘서 제우스 아래 둘째가 되는 셈이에요. 제우스가 아버지 세대 티탄 신들하고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잡고서 삼형제가
제비 뽑기로 제우스는 하늘을 다스리고 포세이돈이 바다, 하데스가 지하세계를 다스리기로 하고 포세이돈의 대표적인 무기가 삼지창이죠. 포세이돈의 정식 아내는 바다의 신인 네레우스의 딸들 50에서 100명 가까이 된다는 그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암피트리테예요. 근데 이제 포세이돈이 청혼하러 갔는데 평소에 이제 악당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겠죠.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이 똘똘한 돌고래 녀석이 숨은 곳을 알려줘가지고 결국 결혼하게 됐다고 해요. 나중에 돌고래는 포세이돈이 별자리로 만들어줬고요. 포세이돈은 제우스 못지않게 수많은 불륜관계 양아치 짓을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아내인 암피트리테가 헤라처럼 그런 불륜 상대를 응징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을 괴롭히지는 못하고 바다의 신 딸답게 온 바다를 뒤집어 놓는 걸로 분풀이를 했대요. 그래서 바다는 암피트리테의 분노로 파도가 잔잔한 날이 거의 없다고 해요. 파도가 더 거센 날은 포세이돈이 사고치고 암피트리테 속은 그만큼 부글부글 끓어오른 그런 날이겠죠. 포세이돈만 양아치가 아니고 포세이돈의 자식들도 흉측한 괴물 또는 거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포세이돈 뒷배를 믿고 하는 짓도 대체로 망나니 사고뭉치였다고 해요. 전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오디세우스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그 어떤 섬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만난 괴물이 있었잖아요. 퀴클롭스 외눈박이 괴물. 근데 걔를 눈을 찔러가지고 물리쳤잖아요. 그 애가 폴리페무스, 포세이돈의 아들이어가지고 왜 포세이돈이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오디세우스를 10년 동안 집에 못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또 다른 아들, 전쟁의 신 아레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인 일로 포세이돈이 고발했던 최초의 형사재판이 있었잖아요. 아레스 딸을 납치하려던 그 포세이돈의 아들 홀리로티우스. 걔는 그 일 말고도 행실이 말도 못했대요. 상습적인 무전 취식, 삥 뜯기, 파르테논 신전의 노상방뇨 이런 일들을 아버지 뒷배 믿고 그렇게 저지르고 다녔대요. 마치 아버지 할아버지 믿고 마약, 갑질 이런 거 일삼고 양아치 짓 하는 재벌 2세, 3세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때 그 재판 배심원으로 나선 올림푸스 신들도 사실은 아레스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인 아레스가 그럴만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거였다고 하죠. 제우스한테 유일하게 대적해볼 만한 넘버 2인데 신화에서 포세이돈의 분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나온다고 해도 다 대체로 안 좋은 일에 엮이거나 크게 싸워서 지거나 이렇죠. 제우스의 아들들은 대다수가 영웅이에요. 근데 또 포세이돈의 아들들은 대다수가 그 영웅들, 제우스 자식들한테 퇴치당하는 괴물, 거인, 악당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음악 듣고 이유를 알아볼게요.
the sea of heartbreak, lost love and loneliness, memories of your caress, so divine. I wish you were mine again, my dear. I'm on a sea of tears, sea of heartbreak, the sea of heartbreak. I'm drowning in the sea of heartache. 그룹 포코의 Sea of Heartbreak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를 듣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고대 그리스 초기에 포세이돈이 주신이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해요. 그리스인들의 먼 조상이 유목민들이어서 말이 되게 중요했을 텐데 포세이돈의 상징이 말이거든요. 왜 그 메두사와의 사이에서 날개 달린 천마 페가수스가 태어났었잖아요. 유목민들이 그리스에 정착한 후에 또 초기 문명의 중심이 크레타 지역이라서 지중해 패권을 쥐고 있었던 만큼 포세이돈의 위상이 더 높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스 본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포세이돈은 그냥 바다 한정, 해신으로 그렇게 격화되고 제우스가 주신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본대요.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his story가 히스토리잖아요. 제우스에게 대적할 만한 넘버 2다 보니까 1인자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세이돈은 점점 난폭하고 자식들도 양아치로 그렇게 묘사된 걸로 볼 수 있다고 해요. 2인자의 숙명이겠죠. 나중에는 제우스의 딸, 그러니까 이제 조카인 아테나 여신한테도 굴욕을 당하잖아요. 생각나시죠? 그 이타카의 한 도시를 두고 겨뤘는데 아테나 여신이 올리브 준다고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테나 선택하고 숭배했다는 도시 이름도 아테네로 바꾸고 그런데 정식 부인인 암피트리테한테서 태어난 트리톤, 장남 트리톤이 있는데 그 친구는 또 유일하게 인성이 훌륭한 자식이에요. 트리톤은 하반신이 물고기인 남자 인어고 바닥에 있는 황금 궁전에서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살고 있는 장남. 해마를 타고 다니고 자신을 상징하는 소라를 늘 갖고 다니는데 이 소라를 불어서 거친 파도를 잠재우기도 한다고 해요. 또 아테나 여신이 실수로 트리톤의 딸 님프 팔라스를 죽인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미워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대요. 아빠보다 훌륭한 인성을 가진 그런 아들이죠. 로마를 비롯해서 유럽에 많은 분수의 바다의 신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수가 로마의 랜드마크 트레비 분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조각상이 사실은 포세이돈이 아니래요. 말이 모는 전차 위에 위풍당당 서 있는 조각상, 이게 사실은 오케아누스라고 해요. 포세이돈의 큰아빠이고 대양의 신 오케아누스. 왜 우리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할 때 그 대양을 영어로 오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원이 되는 오케아누스. 그 조각상에 포세이돈의 시그니처인 삼지창도 안 들고 있고 또 조각가가 이건 오케아누스다라고 명시해놨대요. 전차를 끄는 말들을 잡고 있는 거는 포세이돈의 아들 트리톤. 트리톤이 볼을 빵빵하게 쏟아부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어요. 트레비 분수 말고는 유럽을 비롯한 대다수 아름다운 분수 장식에는 이제 포세이돈이 주인공이고 그 옆에 트리톤이 소라를 불면서 있는 모습으로 장식돼 있어요. 트레비 분수랑 또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진실의 입 있잖아요.
오드리 헵번하고 같이 있던 그레고리 팩이 조각상 입에 손을 넣는 씬, 그 이후로 되게 유명해진 진실의 입 조각상 음악 듣고 계속 할게요. You look so wonderful in your dress. I love your hair like that. The way it falls on the side of your neck, down your shoulders and back. We are surrounded by all of these lies, and people that talk too much. You got the kind of look in your eyes as if no one knows anything but us. Should this be the last thing I see, I want you to know it's enough for me. 'Cause all that you are is all that I'll ever need. I'm so in love, so in love, so in love, so in love. You look so beautiful in this light, your silhouette over me. The way it brings out the blue in your eyes is the Tenerife Sea. And all of the voices surrounding us here, they just fade out when you take a breath. Just say the word and now we'll disappear into the wilderness. Should this be the last thing I see, I want you to know it's enough for me. 'Cause all that you are is all that I'll ever need. I'm so in love, so in love, so in love, so in love. Cause all that you are is all that I'll ever need. So in love, so in love, so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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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n love. You look so wonderful in your dress. I love your hair like that. And in the moment I knew you better. 에드 시런의 테네리페 씨 같이 들었습니다. 유럽인들의 휴양지로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한다는 스페인의 아름다운 섬 테네리페. 우리 예능 외에 그 윤식당 2 촬영에서 뭐 또 알려진 테네리페 섬.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테네리페 바다처럼 아름답다. 뭐 그런 가사네요. 진실의 입 조각상 얼굴이 약간 뭐 할아버지처럼 생기기도 한 그 트리톤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케아누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진실의 입 조각상은 원래는 헤라클레스 신전의 배수구를 덮는 뚜껑. 그니까 맨홀 뚜껑 장식이래요.
13세기쯤에 산타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으로 옮겨졌고 17세기부터 현재 위치 그 성당 서쪽 벽에 걸어둔 거라고 해요. 진실의 입이라는 이름은 중세시대에 거짓말을 한 자는 이 조각 입에 손을 넣어서 잘려도 좋다라는 서약을 한 데서 유래한다고 해요. 벽 뒤쪽에 손 자르려고 도끼 들고 사람이 서 있었다는 설도 있고요. 성당 입구에 전시돼 있어서 관광객들이 줄 서서 손을 넣고 인증샷 찍기도 하죠. 무료니까. 근데 이 산타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에 성 발렌티누스 사제의 유해가 묻혀 있어요. 그 발렌타인데이의 유래가 됐다고 보는 사제 발렌티누스. 미혼 남자들을 더 많이 군에 입대시키기 위해서 금혼령을 내려가지고 결혼을 금지했던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의 명령을 어기고 군인들 결혼식을 도와줬다가 처형된 그 사제의 순교일이 2월 14일이라죠. 며칠 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주고 받으셨나요? 초콜릿 얘기가 나와서 대표적인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 있잖아요. 그 이미지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말 타고 있는 모습. 거기에 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전설 잠깐 얘기할게요. 11세기에 영국의 작은 마을 코벤트리라는 곳을 다스리는 영주가 50살이 넘은 레오프릭 백작이었대요. 이 탐욕스러운 영주는 해마다 세금을 늘리니까 소작인들이 점점 생활이 쪼들렸겠죠. 백작의 부인은 당시 16살인 고디바라는 여인이었대요. 헐, 나이차 뭐죠?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백작 부인 고디바는 제발 세금 좀 깎아주라고 얘기하니까 백작이 네가 뭘 한다고 나서냐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대요. 근데도 아내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깎아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백작이 얼떨결에 전혀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 네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말 타고 마을 한 바퀴 돌아보든가. 그럼 내가 세금 낮춰주겠다. 이제 이 택도 없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놀랍게도 고디바는 실제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레이디 고디바가 말을 타고 성 밖으로 나왔을 때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도 다 치고서 고디바가 마을 한 바퀴를 다 돌 때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안 나왔다고 해요. 자기들 편에 서준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해서 고디바가 창피하지 않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그럴 때 꼭 이상한 사람 하나씩 있잖아요. 이걸 몰래 훔쳐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양복 재단사 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P이라는 단어에 ing 붙여가지고 피핑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엿보기 좋아하는 사람, 관음증 이런 단어가 된 거예요. 초콜릿 노래 하나 듣고 계속 할까요? 왠지 쌉쌀해 근데 또 달콤해 내가 지금 dark 초콜릿을 먹고 있는지 곁에 있으면 녹잖아 말 한마디에 흐르잖아 난 네가 참 좋아 넌 나의 초콜릿 달콤한 나의 초콜릿 눈을 뗄 수가 없어 나만 가지고 싶어 웃는 네 얼굴 그 앞에 날들 넌 나의 초콜릿 달콤한 나의 초콜릿 하루 24시간 내게 널 위한 시간 기다린 만큼 너로 채워줘 넌 나의 초콜릿 그대 꿈처럼 사라지려 해 날 보고 웃어는 웃음은 녹아 녹잖아 너에게 달래 하는 것도 잠시 보면 볼수록 어찌나 아픈지 Do you feel now 오늘도 나만 나 하고 싶던 게 할 수 없는 것이 돼버려 중독된 것처럼 자꾸 널 찾아 맘이 계속 그리 가잖아 왠지 쌉쌀해 근데 또 달콤해 내가 지금 dark 초콜릿을
따뜻해 심장이 쿵해 중독된 것처럼 자꾸 날 찾아 마음이 계속 그리가 차 나의 초콜릿 볼빨간 사춘기의 초콜릿 같이 들었습니다. 또 왜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소재로 하는 리얼리티 예능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쇼를 피핑 탐 TV라고 해요.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니까 백작은 고디바의 그런 행동을 보고 뉘우쳐서 나중에는 그 영주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여기저기 후원도 하는 그런 착한 백작이 됐다고 해요. 벨기에 초콜릿 회사 고디바는 레이디 고디바의 이타심, 관용, 용기를 기리기 위해서 브랜드 이름에 쓰고 말 타고 있는 여인 레이디 고디바 이미지를 로고로 썼다고 해요. 관용과 이타심을 내세우는데 초콜릿 가격은 왜 그렇게 사악한 걸까요? 맛은 있지만요. 발렌티누스 사제의 숭고함은 어느새 묻히고 마케팅에 휘둘려서 마치 세금 고지서 같은 기념일이 돼버린 감이 있지만 살살 가볍게 주고받으면 또 그것도 일상의 소소한 재미겠죠. 또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만 기념하지 말고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 6번째 공판에서 최종 사형 확정을 선고받은 날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잘생긴 현빈 배우님이 안중근으로 나온 영화 하얼빈 다들 보셨죠? 초콜릿 얘기 좀 더 하자면 올해의 색깔이 밀크 초콜릿 색깔 모카무스래요. 팬톤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10,000가지 이상의 색을 시스템으로 체계화한 그런 기업이래요. 그래서 팬톤 컬러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으로 인정한다고 해요. 그 팬톤 회사에서 해마다 올해의 컬러를 선정해서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해 옷은 물론이고 화장품, 문구, 사무용품 곳곳에 많은 굿즈의 색깔이 사용되더라고요. 팬톤에서 발표한 2025년 올해의 컬러는 모카무스, 카페라떼나 초콜릿의 밝은 갈색 있죠? 이 색을 선정한 이유는 현대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커피,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서 편안함과 위로를 선사하는 동시에 영원한 클래식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멋 안 낸 듯 멋있는 클래식함. 브라운색 잘 입었을 때 그런 느낌 들잖아요. 고급지고 품위 있어 보이고. 다시 품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포세이돈으로 돌아가서 포세이돈은 로마 신화에서는 넵튜누스, 영어로는 넵튠이라고 해요. 태양계 행성의 막내, 맨 마지막 행성 해왕성이 넵튠이에요. 해왕성은 지구의 4배쯤 크기지만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관측이 되지 않는데요. 망원경 도움 없이는 볼 수 없는 유일한 행성. 근데 발견되기 훨씬 이전에 위치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측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수학으로 그런 계산을 하는지 수학 잘하시는 분들, 정말 똑똑한 분들, 신기할 따름이에요. 해왕성 최초의 관측 기록은 또 갈릴레이가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만든 망원경의 한계 때문에 행성이 아니라 그냥 붙박이로 있는 별로 기록해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1840년 프랑스 천문학자 위르뱅 르베리가 첫 발견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해왕성의 위성은 트리톤을 비롯해서 현재 16개라고 하고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영하 240도 정도로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이래요. 물론 이제 그 중앙 부분은 엄청 뜨겁고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전은 지구 기준으로 165년에 한 번. 그러니까 지구는 왜 태양을 1년에 한 번 돌잖아요. 해왕성은 태양 한 번 도는데 165년 걸리는 거래요. 음악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I've been staring at the edge of the water long as I can remember, never really knowing why. I wish
I could be the perfect daughter, but I come back to the water no matter how hard I try. Every turn I take, every trail I track, every path I make, every road leads back to the place I know where I cannot go, where I long to be. See the line where the sky meets the sea, it calls me, and no one knows how far it goes. If the wind in my sail on the sea stays behind me, one day I'll know. If I go, there's just no telling how far I'll go. I know everybody on this island seems so happy on this island. Everything is by design. I know everybody on this island has a role on this island, so maybe I can roll with mine. I can lead with pride, I can make us strong. I'll be satisfied if I play along, but the voice inside sings a different song. What is wrong with me? See the light as it shines on the sea, it's blinding, but no one knows how deep it goes. And it seems like it's calling out to me, so come find me and let me know what's beyond that line. Will I cross that line? The line where the sky meets the sea, it calls me, and no one knows how far it goes. If the wind in my sail on the sea stays behind me, one day I'll know how far I'll go.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의 OST How Far I Will Go 같이 들었습니다. 주인공 모아나가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곡이었죠. 바다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 간 사람이 현재까지 12명인데 수심 10km 깊이 심해에 간 사람은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우주보다 가기가 엄청 어려운 게 바다 밑이라고 해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게 큰 장벽인 것 같아요. 이런 심해에 뭐가 살고 있나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탐사의 더 중요한 이유는 자원이래요. 육지에 있는 자원은 조만간 고갈될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자원을 찾아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심해라고 해요. 수심 1000m, 2000m 이상 바닷속 밑에 엄청 많은 광물 자원이 묻혀 있대요. 해저 열수 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이 형성된 원리는 설명을 봐도 문과인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거기에 묻혀있는 리튬, 망간, 히토류 이런 핵심 광물 자원이 어마어마하대요. 현재 중요한 자원 중에 왜 히토류 있잖아요. 산유국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 60% 이상을 중국이 채굴하고 87%를 가공한대요. 이렇게 독점하면 자원 무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히토류가 해저에 육상의 800배 이상 매장됐을 거라고 추정한대요. 또 육지는 금이 다른 광물과 섞여 있어서 왜 채집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해저는 금 채취가 용이해서 이미 심해가 강대국들의 골드러쉬 장소가 됐다고 해요. 해양국가인 일본은 2017년 해저 1600m 심해 열수광상에서 세계 최초로 금, 은, 구리, 아연 같은 광석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대요. 또 심해 생물에서 의약품의 원료 물질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깊은 바다 밑에 사는 심해어의 특징이 왜 어두운 곳에 사니까 대체로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기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래도 먹을 게 부족하니까 입도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약간 기괴한 모습이잖아요. 이런 심해 생물들은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자가 지닌 세포 보호 물질이
암세포나 바이러스 저항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해요. 그들이 가진 방어기제, 독성 물질 이런 걸 연구해서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큰 도움을 받는데요. 실제로 열수 분출공 주변에서 발견한 미생물 등에서 간암, 위암,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고 자멸을 유도하는 그런 물질을 추출해내기도 했다네요. 또 왜 심해 생물들이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또 먹을 게 적어도 살아남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관련 과학자들은 해양 생태계가 신약 개발을 위한 거대한 보물창고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심해. 여러 나라들이 심해 자원 확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대요. 특히 자국의 바다 말고 공해가 있잖아요. 우주 탐사처럼 강대국들은 이미 많은 곳을 탐사하고 있고 또 누가 공해 바닷속 탐사권을 선점하느냐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음악 듣고 계속 할게요.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너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길. YB밴드의 흰 수염 고래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듣다 점점 귀 기울이는 방송 서대문 FM 라디오 누워서 듣는 그리스 신화를 듣고 있습니다. 심해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신냉전 시대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또 무분별한 심해 채굴로 인한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고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뒤늦게 심해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서 공해의 탐사권을 5개 정도 확보하고 탐사하고 있다는데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어요. 대왕고래의 꿈은 날아가 버렸지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2013년 10월 영국의 한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나왔대요. 원래는 명품으로 유명한 마찌니 바이올린인데 이건 진품도 아니고 짝퉁인데다가 파손이 심해서 연주도 불가능한 상태의 그런 낡은 바이올린이었대요. 근데 90만 파운드, 한화로 약 15억 원 정도에 낙찰됐다고 해요. 그 바이올린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8명의 악단을 이끈 월리스 하틀리의 바이올린이었다고 해요. 약혼자가 선물해 준 거였고 바이올린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영화에 나온 장면이 실화였대요. 배가 침몰하는 동안 탈출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8명의 악단,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는데 자기 몸에 묶어놓은 바이올린 가방의 부력으로 떠올라서 악단 중에 유일하게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해요. 2006년에 발견한 건데 7년 동안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경매장에 나왔던 거래요. 그 밖에도 영화에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그동안에 호화 유람선 항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억만장자들의 선장이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근데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승객들의 탈출을 도운 뒤에 타이타닉호와 함께 같이 침몰했대요. 타이타닉호의 설계자인 토마스 앤드류스도 승객들에게 구명보트 탑승과 또 물에 뜰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자기는 거기서 마쳤고 1등 항해사였던 윌리엄 머독은 승객들 구명보트 태우는 일을 돕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구명조끼도 벗어주고 자기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대요. 또 통신사 잭 필립스도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구조 요청을 보내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대요.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 숭고한 모습들이죠. 배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그 중에 미국의 철강 산업의 억만장자였던 벤자민 구겐하임 있었는데 배의 침몰을 확인하고는 자기 애인하고 하녀한테 구명보트를 양보하고 자기는 턱시도로 갈아입고 신사답게 마지막을 맞이하겠다고 하면서 시가와 브랜디를 음미했대요. 그의 딸 패기 구겐하임이 뉴욕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만들었잖아요. 또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종교와 관계없이 마지막 미사를 해준 토마스 신부님도 있었고 또 뉴욕 맨하탄에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던 노 부부가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침대에 둘이 같이 누워있는 모습이었잖아요. 실제로는 벤치에 둘이 손잡고 같이 있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부인은 구명보트에 탈 기회를 2번이나 뿌리치고 오히려 하녀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 모피코트도 건네주고 자기는 남편과 마지막 순간을 같이 했대요. 타이타닉 악사들이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이라고 알려진 음악 듣고 계속 할게요.
영화 타이타닉 OST 중에 Nearer My God to Thee 연주곡 같이 들었습니다. 찬송가로도 익숙한 곡이죠. 그 타이타닉호 1등실 흡연실에 스스로 남아서 생애 마지막을 조용히 받아들인 승객 중에 우리 헤이그 밀사들을 도와준 영국의 언론인 윌리엄 스테드가 있더라고요. 원래 영국에서 아동 노동 금지 운동도 하고 당시로서는 꽤 진보적인 언론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헤이그 특사 사정을 듣더니 자기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헤이그에 있던 국제 기자들도 소개해주고 또 이위종과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 내용도 만국 평화회의보 거기에 실어줬대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본 그 세 분 사진 있잖아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같이 찍은 사진, 그 사진도 인터뷰 내용이랑 같이 실려 있더라고요. 또 그분이 자기 나라에서 구명보트의 필요성을 경고하는 사설을 쓴 적도 있었대요. 그 윌리엄은 흡연실에서 조용히 독서를 하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해요. 배가 침몰하고 곧 죽을지 모르는데 독서라니요. 정말 끝까지 너무 멋있으시네요. 또 품이 있는 다른 분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몇 달 전에 꼬꼬무에서 본 내용인데요. 네덜란드에 사는 노부부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부는 매일 아침 한 건물로 출근해서 건물 밖에 태극기를 거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헤이그에 있는 이준열사 기념관이에요. 1907년 헤이그에 도착한 헤이그 특사 세 분이 당시 호텔이었던 이 건물에 도착해서 한 나라의 특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밖에 태극기부터 걸었대요. 근데 이제 특사 중에 한 분인 이준 열사가 그곳에서 돌아가셨고요. 근데 1992년에 너무 낡아서 재개발로 매각될 거라는 걸 신문에서 보고 전 재산을 털어서 이 건물을 인수했대요. 그리고 이제 1995년 8월부터 이준 열사 기념관 문을 열고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 노 부부의 마지막 소망은 유럽에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항일 기념관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 프랑크의 집처럼 미리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유명한 곳이 되면 좋겠다는 거래요. 우리 역사가 그만큼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는 뜻이겠죠. 30년째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80대 노부부 정말 대단하시죠. 제 아킬레스건이 품위인 것 같아요. 품위에 저도 모르게 약해지는 걸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더하기 빼기 세속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 그런 분들 보면 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삶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거나 구명보트 같은 살 수 있는 기회를 타인에게 양보하거나 자식 아니고 타인이요. 자신의 마지막을 이기적이고 추하지 않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들. 그런 극한 상황이 올 때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예스가 금방 나오지 않네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살아놓고는 품이라고는 일도 보이지 않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천박한 태도들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의 키워드는 맞아요. 품이였어요. 품이라고는 일도 없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부터 영주 사람들 편에 섰던 백작 부인 레이디 고디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목숨보다는 책임을 다하거나 가장 절실한 기회를 타인에게 기꺼이 양보한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사람들의 품위까지 얘기했어요. 마지막 곡은 멜로망스의 좋은 날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 편한 자리를 버리고 아름답고 품위 있게 짧은 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OST 중에 하나죠. 오늘도 방송 들어주신 품위 있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조용한 바람 그대 생각하나 내게 물어옵니다. 그렇게 그댄 어느새 내 맘에 조용히 내려앉죠. 깊은 잠일까 꿈을 꾸고 있나 모든 세상이 그대죠. 떨어지는 불빛 그마저 아프던 이유를 그댄 아실까요?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알아들었다 눈부시게 그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꽃피는 날처럼 피어났다. 숨길 수 없는 게 멈추지 않는 게 어디 눈물뿐일까. 길고 긴 이야기 춥고 슬픈 얘기 끝엔 그대와 안고 있길 흩어져 버릴까 꼭 쥐어봅니다. 그댈 잡은 내 두 손을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알아들었다 눈부시게 그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꽃피는 날처럼 피어났다. 아름답게 눈부시게 그댄 그리 어여쁘게 남아서 그 길을 걸어가죠. 네가 걷는 그 길이 언제나 환하게 피어나길 이곳에서 늘 바라봅니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